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라이브가 아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을 간만에 찍으려니까 약간 어색한데 몇 가지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회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 그리고 와이프 뭐 이런 제 주변 사람들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랑 뭐 경제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돈 얘기들을 투자 얘기들을 은연중에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사실 제가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의 빠르면은 1년 안에 그 자산 운용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어쨌든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대부분의 얘기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 생각, 그게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바가 확실히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1년 전부터, 1년이 아니라 사실 2년 전부터 여기 영상에도 뭐 있을 것 같고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제 와이프에게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국 부동산이, 그러니까 뭐 어디를 막론하고 시장 자체가 고점이고 앞으로는 떨어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한국 부동산이 한국 금리와 맞닿아 있고, 한국 금리는 미국 연준이 설정하는 그 금리와 동떨어지지 않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한국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고, 한국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한국 부동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냥 굉장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금리는 왜 올라가느냐? 시중에 뿌려놓은 그 달러를 찍어놓은 그 연준이 다시금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그러면 그 유동성을 왜 공급을 했느냐? 그 유동성을 공급한 이유는 이제 미국 인들의 가계 경제 생활,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파탄에 이르기까지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나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든 뭐 팔든 어떻게든 공급을 임시 방편으로 해줌으로써 잠시간이나 그들이 급속도로 폭망하지 않게끔 막아준 거거든요. 방패막이 돼준 건데, 방패막이 돼줬다면 이제는 그 값을 뱉어내라, 그 논리인 거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는 게.
왜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 값이 오르잖아요. 그 찍어낸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면 그 반대급부에 있는 원자재 값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올라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으로 구하고자 했던 그 서민들의 실물 경제가 오히려 더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국면에 급하게 또 급진적으로 국면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그리고 그 원자재 값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 주자격인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고 그 외에 다른 원자재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잡아보고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이 금리를 그러면 언제까지 올리느냐, 그건 또 실업률이라는, 미국의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실제로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실업자 수는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계속 그 금리를 올리는 거를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실물 경제가 워낙 화랑 좋다 보니까 실업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고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뭐 정규직이 되었건 비정규직이 되었건, 그러니까 알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실물 경제가 좋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경제가 좋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물론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어쨌든 그 경제가 좋다 보니까 금리를 함부로 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함부로 끊지 못한다. 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계속 고금리를 갱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와 다르게 갔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특이한 부동산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미국, 중국, 뭐 요즘에는 일본, 그리고 원래 홍콩, 싱가폴, 영국, 이런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속하는 모든 부동산 국가의 도시들이 그 부동산 가격이 정말 끝을 모르고 치솟았던 그 피크를 찍고 이제는 내려가는 추세긴 한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가 너무 급격히 올랐고, 그 부동산은 불패다, 부동산 불패의 그 신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국민적인 믿음, 그게 너무 심했죠.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 가지의 가장 접근성이 높은 그 자산군 두 가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자국의 증시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에만 자금이 급격하게 몰린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굴리는 시드머니가 클 수밖에 없고, 레버리지도 더 크고, 거기에 따라서 얻는 차익도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유동성이 굉장히 급증함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도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부동산은 심지어 호가창이 거의 존재하다시피 하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됐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했죠. 왜냐하면 그간에 사람들이 그 국내 증시로부터 어떤 외부적인 변수로 인한 신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시가 오를 거라는 신뢰보다는 내가 왜 그런 위험한 그리고 변수가 많고 잘 오르지 않는 거 시장에 투자를 해? 난 부동산에 투자를 할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방이건 뭐 이 도심지이건 뭐 도심지가 아니라도 이제 서울이 아니라도 서울 경기권에서도 서울에 근접한 지역 혹은 또 아예 그냥 경기도, 그러니까 물불 가릴 것 없이 굉장한 붐이 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대부분의 가계의 대출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범국민적인 리스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현상 자체가.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부 그리고 한은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가 굉장히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번 연속으로 동결을 했고, 지금 뭐 총선을 내년 초에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의 정서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부동산 값이 하락하나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씩이나마 올렸어야 됐지 않나, 인기 관리의 차원에서. 그래야 나중에 좀 너무 심하게 올렸을 때 그때 욕을 좀 덜 먹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동결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서민 경제,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에는 와닿지는 않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가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하는 것은 우리의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원자재를 어떻게든 싼 값에 혹은 뭐 비싼 값에라도 사 들고 와서 1차 혹은 2차 가공을 해서 어쨌든 완제품 혹은 그 부품에 해당되는 것을 가공해서 팔아야만, 비싼 값에 팔아서 외국에서 혹은 우리가 만든 다음에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해서 외국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야만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달러를 또 사올 수 있는 거고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원화가 이렇게 가치가 낮아져 있으면 달러는 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품을 남한테 팔 때도 경쟁에서 밀리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원화인 돈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냥 화폐 자체로 또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리를 올리면 원화의 가치가 어쨌든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계속 미국이 더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가 계속 일단 일시적으로는 더 강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해? 이러면서 국가의 그 밸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경제 상황들이 결국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굉장한 딜레마일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 지금 경제를 담당하는 윤석열 정부의 현재 그 경제 리더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뭐 총선이 끝나고 뭐 올리든 뭐 그 전에 조금씩 더 올리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이 모든 얼개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 거의 극소수일 거고, 알고 있는다 한들 어쨌든 본인은 금리가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진짜 실제로 요즘에 제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뭐 집을 실제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레버리지를 끼지 않고 굉장히 착실하게 투자를 모은 돈으로 그냥 형편만큼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고, 이미 한번 투자를 성공을 하고 거기에서 더 얹어서 레버리지와 함께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대충 보면은 부부인 경우에 한 명의 월급이 그 이자율을 감당하는데 다 쓰이기도 하고, 대충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굉장히 빠듯해지는 거죠. 어쨌든 생활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고정 지출이라는 게 이 집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는 오르고, 우리가 물가를 우리 국내에서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 머물러 있고,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생활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출이 커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예측은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가 둘 다 오르게 될 건데, 한국의 경우에 그러면 내가 가장 큰 소비 지출로 예상되는 그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작은데 살고 있고, 한 달에 나가는 지출이 굉장히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으킨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이제 와이프랑 저랑 대부분의 거의 95% 정도에 해당되는 자산이 미국 주식에 있고, 거기에는 이제 달러가 더 가치가 있어질 것이다 라는 셈산,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이제 시장은 한번 일시적으로 하락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올랐다 라는 그 역사의, 금융의 역사,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모으고 투자하고, 모으고 투자하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만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진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고, 굉장히 그 하지 마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듣지는 않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하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거를 기억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근거를 들기는 했으니까. 하지만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뭔가 미신에 빠져 있거나, 내 집은 아닐 거야, 강남은 불패일 거야, 뭐 내 집은 오를 이유가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들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부동산도 결국에는 자산 시장이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의 하락을
어떤 강력한 그 집 주변의 환경에 대한 요소가 모든 것을 다 해치할 수 있느냐, 살아남는 것만이 가능할지 혹은 걔가 더 오를지, 그거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다른 투자의 기회는, 그 기회 비용은 다 묻어둘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 레버리지와 그렇게 많은 현금과 그렇게 많은 금리로 인한 그 부담감, 매일마다 느껴야 되는 그런 거를, 왜 그런 머니 게임을, 질 수밖에 없는 머니 게임을 선택했느냐라고 묻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그 예측을 이제 하자면, 제 생각의 얼개에 대해서 쭉 좀 느리지만 알기 쉽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도 말이 될 때까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뭐 저는 한국 증시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투자를 할 생각도 별로 없기는 합니다. 뭐 제가 한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요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고려를 하기가 싫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 같은 한국인들이 좀 더 똑똑하게 투자를 해서 외화를 미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애국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이라는 섹터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나름대로의 그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결국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측을 조금 더 깊숙하게 해보자면,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그 정부의 정책들, 그런 부분들이, 금리와 관련된 정책들 굉장히 주요할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급속도로 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놔두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 한들 우리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동결을 이어나간다 한들, 그러니까 서민들이 받게 되는 압박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지거나 금리가 올라야 되거나 뭐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 그 부분은 뭐 피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동결로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가는 계속 또 오를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조금이라도 더 오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부담감은 더 계속 가중될 거고, 지금 뭐 거래량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또 하락폭이 크게 보이진 않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급매물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계약 기간들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또 쏟아지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때마다 되게 그 어떤 특정 가게들의 상황에 따라 뭔가 또 난리가 날 확률이 높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점점 낮은 가격에 찍히게 되는 매물들이 커질 거고, 그게 이제 공포 심리를 조장할 거고, 그게 이제 내년 한 중후반 이때쯤 될 거고, 내년 말이 되면 그게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다가 뭐 반등도, 뭐 지금도 약간 반등을 하다가 또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대세가 만약에 하락이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의 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물론 저의 뇌피셜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최근 1년간은 맞기는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명확한 결론인데 우리가 지금 억지로 홀딩을 하게끔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그 가계의 부동산만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 주체들 굉장히 큰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름만 들어도 당연히 다 아는 모든 굴지의 글로벌 투자사들이 우리 한국의 부동산을 제일 많이 들고 있을 거거든요. 중국의 거대 자본들도 그렇고 그런 자본들도 이제 뭔가 자금의 위기라든지 이 부동산을 뭔가 팔아치워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리스크의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될 테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면 이제 연쇄작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반대로 저의 자산은 미국 시장 그리고 뭐 차세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섹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이온큐에 굉장히 많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제 와이프는 S&P 500의 수준의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거의 S&P 500에 상응하는, 거의 그걸 추종하는 수준의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물론 속슬과 같은 굉장히 리스키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자산군에도 그 섹터에도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나름대로는 잘 해놨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 자산은 불어나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계속 좋다면 저의 자산의 증가 속도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또 떨어지고 그보다 더 크게. 그럼 이제 금리라는 축을 따라서 제 자산은 오르고 더 높이 오르고 한국 시장 부동산 시장은 더 떨어지면서 제가 가진 돈으로 이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때를 노려서 뭐 매입을 하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상황이 눈치상 그렇게 뭐 계속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러면 매매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때까지도 한 번 더 전세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진짜 정말로 야 너 매매 이거 하면은 더 떨어진다 진짜 이거 누가 부동산을 사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살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렇고 훨씬 이전에도 그렇고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도 아무도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지금 왜 사냐 더 떨어질 건데, 지금 왜 사냐 경기 침체 올 건데, 이런 얘기들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깊게 아는 것과 겉만 아는 것, 그리고 역사를 아는 것과 매일매일 그냥
등락에 휘둘리는 것,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의 차이가 이런 데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신 후에 모든 것은 이제 의사결정에 달려있는 거고, 이제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변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변수들이 어떤 얼개로 짜여져 있고 어떤 연쇄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그려져야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식적인 부분이고, 알고 보면 쉬운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뭐 물론 제가 다 맞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길고 장황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투하십시오. 그리고 아이온큐는 잘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도 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